미국 하버드 교수가 한국에 대해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미쳤다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교수의 제자까지 한국행을 결심하며 우르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리사입니다. 신경과학과 인류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인간의 직관과 예언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과학이 직관과 같은 비이성적인 요소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접점을 찾는 일이야말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믿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지, 어떤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게는 흥미로운 질문들이었죠. 연구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이클 해리스 교수님의 연구실에 관심이 갔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마이클 교수님은 몇 년 전 갑자기 학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 연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도 한국을 연구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했어요. 신경과학과 한국이라니 생소한 조합이었어요. 한국의 뇌과학이 특별한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 궁금했어요. 친구들과 연구실 선택에 대해 얘기하던 중 마이클 교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혼자 중얼거린다거나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연구실에 있는 동안도 그랬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불쑥 묘한 말들을 내뱉는다고 했어요. 그의 연구실에서 일했던 한 학생이 교수님이 요즘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연구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거나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고 했어요. 학생 관리에도 소홀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꼼꼼하고 체계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뭘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듯 하다고 했죠. 게다가 친구들은 교수님이 앞으로 미국도 망하고 한국만 살아남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과학자로서 그런 예측을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였어요.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신경과학과 한국이 연결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걸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처음엔 이런 소문들이 교수님 연구실을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성을 중시하는 학자로서 직관과 예언을 탐구하는 건 괜찮았지만 한국가에 대한 터무니없는 확신을 가지는 건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은 특정한 정치적 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너무 강조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마이클 교수님 밑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선배는 연구실에서 나온 후 국가기관에 취직했고 커리어가 순조롭게 풀리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게 교수님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기존의 신경과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경쟁력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고민이 깊어졌어요. 교수님의 연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신경과학과 인류학을 결합해 직관과 무의식을 연구하는 접근법 자체가 남다른데 어쩌면 그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키워드로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결국은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마이클 교수님의 연구실을 선택한 선배들은 대부분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어요. 연구실의 특성이 보통의 연구 환경과 달라서인지 졸업생들은 기존의 신경과학 연구자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연구 성과들은 기존의 과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의 연구 방식이 일반적인 틀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이런 방식이야말로 혁신적인 연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친구들의 말처럼 교수님이 조금 이상한 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교수님의 업적과 연구 성과였어요. 과학은 결국 결과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저는 마이클 교수님의 연구실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신경과학과 인류학을 결합한 연구, 인간의 직관과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문적 도전, 그리고 한국이라는 요소까지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마이클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다른 연구실과 별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이 일반적인 연구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구실의 책장은 마치 하나의 도서관처럼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보통 신경과학 연구실이라면 뇌과학, 인류학,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줄을 이룰 텐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한국과 관련된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한국 철학, 전통 신앙, 샤머니즘, 역사서 같은 것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어요. 심지어 한글로 된 책들도 여러 권 보였어요. 교수님이 한국어를 읽을 줄 아는지조차 몰랐는데 이 정도라면 분명 한국어 자료도 연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벽에는 한국 지도도 걸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연구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었어요. 현대적인 행정구역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옛 지도와도 함께 걸려 있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요한 지점들에 붉은색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단순한 연구라기보다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상 위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정리되지 않은 논문과 노트들 사이로 한국 신화를 다룬 자료도 보였어요. 그 중에는 무속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어요. 신경과학 연구실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교수님이 대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걸까?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 국가나 문화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예외였어요. 이런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도 연구실 생활은 나름대로 적응할 만했어요. 교수님은 간섭이 적었고 학생들에게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줬어요. 하지만 교수님과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마음속 비밀이 풀렸죠. 그날은 유난히 연구가 늦어졌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지금 멈추면 내일 다시 같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야 할 것 같았어요.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고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컴퓨터를 끄고 연구실 불을 정리하다가 문득 교수님 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봤어요. 이 시간이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교수님은 여전히 연구실에 계셨던 거예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교수님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치 돌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손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흐름이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였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교수님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뭔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교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연구실에서는 신경과학자로서의 냉철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애초에 연구실에서 본 모습이 가면이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희미해졌어요. 교수님의 속삭임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 흐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교수님의 손이 멈췄어요. 동시에 속삭임도 멈췄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밖에 누구야? 들어오게. 순간 얼어붙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곳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들어가야 할까?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이미 발소리를 들킨 이상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잔뜩 긴장한 채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제가 방에 들어온 걸 알고 있었어요. 깊은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교수님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방금까지 묵주를 쥐고 주문을 외우던 그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 역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순간 연구실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어요. 도대체 교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연구실에 들어오기 전 저는 교수님을 그저 특이한 학자로 생각했어요. 한국에 집착하는 괴짜 교수, 명상을 즐기는 신경과학자.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교수님은 단순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던 걸까? 그리고 저는 이 연구실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 방금 전까지 교수님이 하던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밖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물음이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얼버무릴까? 하지만 이미 교수님께 들킨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 책장 가득 쌓인 한국 관련 서적들, 벽에 걸린 지도, 그리고 방금 전 문틈 사이로 본 교수님의 명상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대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왜 이토록 한국에 집착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잠시 후 묵주를 천천히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제 말해도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교수님도 평범한 학자였다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경과학자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직관과 무의식을 처리하는지를 연구했어요. 직관적 판단이 뇌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측과 연관될 수 있는지를 탐구했어요.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학계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미래가 보장된 연구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은 갑작스럽게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기억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신경이 무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이 많아졌어요.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신경계 질환이라고 진단했어요. 치료법이 없지는 않았지만 완치될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교수님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결국 교수님은 연구실을 떠나야 했어요.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분야였는데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고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수님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포기하고 나니 남는 건 텅 빈 하루뿐이었어요. 처음에는 과학 관련 영상들을 보다가 점점 무의미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능, 다큐멘터리, 심지어는 음모론 영상까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교수님에게 한 영상을 추천했어요. 에드거 케이시 예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수님은 무심코 영상을 클릭했어요. 원래라면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저절로 그 영상을 눌렀다고 했어요. 영상 속에서 에드거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남겼어요. 미래에 일어날 세계적 변화, 새로운 시대의 도래, 그리고 인류가 맞이할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에 들었던 다른 예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케이시는 동방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교수님은 묘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영상의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보게 됐어요. 동방의 나라가 대체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 케이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나라가 떠올랐어요. 한국. 그렇다고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구를 할 때도 한국을 깊이 탐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언을 듣는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치 강한 이끌림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교수님은 과학자로서 늘 이성을 중시해왔어요. 직관과 무의식을 연구하면서도 늘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감각적으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수님은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고 했어요.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케이시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었어요. 그의 예측 중 일부는 실제로 실현된 것도 있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교수님은 점점 빠져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교수님을 말렸어요. 갑자기 한국에 간다고?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직관적인 느낌이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뻔했어요. 게다가 과학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가야만 한다는 확신. 결국 교수님은 망설임 없이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한국에 가서 뭘 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걱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치 모든 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대요. 그렇게 교수님은 한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솔직히 전 좀 의아했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교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신경과학자가 오직 예언 하나만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났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문스러웠죠. 교수님은 마음을 열고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그는 특별한 목적 없이 방황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었대요.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 하나만을 믿고 온 것이었지만 정작 한국에 도착하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무작정 떠돌았다고 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 숲을 걸으며 여기가 정말 자신이 찾아온 동방의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대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화려한 광고판과 네온 사인들이 밤을 밝혔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곳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나라라면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싶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교수님은 원래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 이상하게도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병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단순히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이끌렸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는 등산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고 건강을 위해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교수님은 원래 산을 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고 그렇게 별다른 생각 없이 가까운 산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맑았어요. 바람이 선선했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길을 안내하는 듯 했어요. 처음엔 몇 걸음도 가지 못하고 숨이 가빴어요. 다리가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계속 걷고 싶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대요. 그런데 저 멀리 낮고 작은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작은 절이었어요. 그 문을 넘는 순간 교수님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이유도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대요. 왜인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던 교수님을 보고 한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다고 했어요. 말없이 교수님을 바라보았고 교수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시선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절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교수님은 한 번도 이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면 목탁 소리에 맞춰 일어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명상을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작은 나무 밥그릇 안에 담긴 따뜻한 밥과 나물 반찬, 된장국을 음미하는 시간. 처음엔 밋밋하고 심심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깊은 맛을 느끼게 되었어요. 음식을 씹으며 생각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은 전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구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교수님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손이 떨리고 몸이 자주 마비되던 증상이 점차 사라졌어요. 통증이 줄어들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치료약도 없었고 특별한 의료적인 조치도 없었는데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그는 신경과학자였어요.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던 사람이었어요. 명상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겪은 변화는 단순한 뇌파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대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곳에는 뭔가 있다. 그는 절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경제적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에는 오랫동안 내려온 정신적 유산이 있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다시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을 떠올렸어요. 동방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교수님은 이 예언을 단순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곳으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깨닫고는 절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신경과학과 인류학을 넘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철학적 요소들이 인간의 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그가 예전처럼 논문만을 믿었던 학자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연구 주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나라는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감각인지 혹은 뇌가 만들어낸 또 다른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운명적인 흐름인지 교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끌리는 느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의 방문을 나왔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교수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절에서의 치유,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 단순한 신비주의적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물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이 신경과학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지를 판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경험과 연구 방향을 듣고 나니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과 관련된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먼저
K씨가 남긴 예언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는 생전에 동방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동방의 나라가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 그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K씨가 남긴 예언이 실제 역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했어요. 과거 예언들이 실현된 비율을 통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정확성을 분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K씨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 성장 예측이 아니었어요. 그는 동방의 나라에서 인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어요. 경제적 부흥을 넘어서 세계적 질서를 변화시킬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는 뜻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것도 단순히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한 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K씨의 예언, 교수님의 경험, 그리고 한국의 급부상,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논문과 데이터를 통해 한국을 분석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교수님이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은 연구실에서만 분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도 중요했지만 진짜 해답은 그곳에 가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수님도 처음에는 아무 계획 없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단순한 직관 하나만으로 비행기 표를 끊고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과연 여기 앉아서 한국을 분석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일까? 과연 저는 논문과 수치만으로 한국이 가진 독특한 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 AI 기술 개발, 바이오테크 연구,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 한국은 확실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직접 겪은 경험들이 연구자로서의 방향을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같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어요. 단순히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흐름을 읽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의 기적적인 회복력에 대해 연구하면서 교수님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는 절에서 명상을 하며 병이 나았다고 했어요.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였어요. 그리고 저는 연구를 진행하며 인간의 뇌가 환경과 사고방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교수님의 치유와 한국의 역사, 그리고 K씨의 예언이 서로 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저는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교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직접 경험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야 했어요.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졌어요.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막연한 기대가 교차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긴장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연구를 위해 한국을 찾았고 교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저 역시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미래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깨끗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 도시 곳곳에 자리한 최첨단 기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곱씹으며
제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까 궁금했어요. 단순한 연구 차원의 방문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산을 오르기로 했어요. 교수님이 한국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명상과 함께한 자연 속의 생활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인간의 신경계는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경험이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신경과학에서도 중요한 분야였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많은 산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북한산으로 향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막상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기분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이 사라지고 그저 발을 내딛고 있는 제 자신만이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모든 감각이 열리는 듯했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저도 한국의 한 사찰에서 연구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 댓글로 많이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